안녕하세요. 정소영의 아젠다 네 번째 시간입니다. 미세먼지에도 불구하고 봄 기운이 따사로운 아주 좋은 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들의 주제는 UN 글로벌 성혁명을 주도하다입니다. 저희가 텍스트로 쓰고 있는 가브리엘 쿠비의 책 글로벌 성혁명 제4장인데요. 이 책을 전체적으로 제가 챕터별로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좀 특별한 부분들, 또 제가 동의하는 부분들, 그런 또 우리 사회하고 또 연관이 되는 그런 부분들만 좀 발췌를 해서 시즌 1에서는 9번에서 10번의 강의로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 시간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1948년에 유엔에서 세계 인권 선언문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어떤 보편적인 원리, 도덕적인 원리 위에서 우리가 인권을 보호하자. 그리고 결혼과 가족을 특별히 더 보호하자 이렇게 약속을 했죠. 그 이유는 국가는 사실 결혼하고 사람들이 아이를 낳고 또 가족이 있어야 이게 유지가 되고 그러는 것이지만 결혼과 가족은 사실 국가나 사회가 없더라도 아주 태초 인간부터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모든 인권이 이 생명이 창조되고 또 그 생명이 올바르게 양육되는 그 가족에서 비롯된다. 그런 공감대가 그때 당시에는 전 세계에 있었던 것이었죠. 그런데 1989년 이후의 유엔은 글로벌 성혁명의 선구자가 되어서 우리가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지켜오던 결혼과 가족을 해체하는 데 선두에 서게 됩니다. 오늘 제가 유엔이 이렇게 된 그 이유를 아니면 그 방향성을 한 3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의 생각이 변화했고 사상이 변화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제가 그 선진국들이 가난한 개도국에서 인구가 증가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지난 강의에서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그런 선진국들의 입장을 활용하는 특정한 NGO의 로비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유엔이 점점 개별 국가의 주권을 존중하기보다는 스스로가 세계 정부로서의 기능을 하려는 그런 방향성으로 역할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 책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1989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죠. 그때 공산주의가 몰락하면서 전 세계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모두 평화롭고 모두 다 같이 정말 화해를 하면서 잘 살 수 있겠다. 그런 아름다운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어떤 특징, 그 시대의 사상의 생각의 특징 이런 것은 절대적인 윤리나 보편적인 가치 혹은 객관적인 사실은 없다. 오히려 모든 것은 상대적이고 또 다양한 것이 좋고 관용하고 자유롭고 우리가 무엇이든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세상. 그런 것들의 가치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사상은 새로운 글로벌 윤리를 만들어내는데요. 전통적으로 서구 사회를 지탱하던 유대 기독교적인 가치를 담은 개념들은 대부분 좀 구식이다. 그리고 좀 부정적이다. 이런 뉘앙스를 지니는 그런 개념으로 변하고 또 새로운 개념들이 대중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옛날에 유대 기독교적인 사상에 있어서 어떤 절대적인 가치가 있었다면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는 상대적인 가치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요. 부모와 스승의 권위가 중요했다면 이제는 자녀와 학생의 권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학생 인권 조례 이런 것들을 자꾸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남자와 여자라는 두 가지 성, 남녀의 성 정체성이 중요했다면 이제는 다양한 젠더의 스펙트럼이 다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남녀 간의 사랑이 우리 사회가 정해놓은 규범이다. 남녀 간의 성관계만 우리는 허용한다. 이런 생각에서 모든 성행위를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다 수용해도 좋다. 그게 뭐 어떠냐. 다양한 게 좋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어떤 특정 국가의 주권보다는 세계 정부, EU처럼, UN처럼 이런 것들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고 또 대의민주주의, 우리가 투표를 통해서 우리의 대표자를 뽑아서 어떤 민주주의를 간접적으로 실현하는 것보다는 참여민주주의, 직접민주주의를 더 선호하게 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되었죠. 상당히 매력적인 생각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런 생각들이 아래로부터 자발적으로 일어났다거나
시민들에 의한 주도, 시민들이 주도해서 일어났다. 이런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의 혁명, 글로벌 파워 엘리트, 지식인, 부자, 공공의 복리를 대가로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소규모의 급진적인 로비스트들에게 의해서 추진되었다는 점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엔은 매년 수십 개의 결의안, 권고안 이런 것들을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이 어떤 국제법적인 구속력이 있지 않을까라고 많이들 생각하시는데요. 권고안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뭘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권고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몇몇 NGO들이나 또 몇몇 주도적인 국가들이 이런 권고안들을 마치 국제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것처럼 확대하거나 재해석해서 다른 나라 사람들 또 전 세계가 그 길을 따라가도록 선도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예를 하나 들어보면 1995년 베이징에서 유엔 세계 여성대회가 열린 적이 있습니다. 이때 이 성이란 단어를 젠더라는 새롭고 모호한 단어로 사용하기 위해서 급진적인 페미니스트들이 전략적으로 이 대회를 활용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이 대회에 자기들이랑 생각이 맞는 또 젠더 이데올로기에 찬성하는 그런 단체들을, 그런 NGO들은 초청을 하고 그렇지 않은 단체들은 초청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대회의 흐름을 좀 조작을 했었죠. 그리고 또 그 중에서 또 여러 나라들이 모이는데 이 동성애나 낙태나 이런 반생명적인 것들을 반대하는 나라들이 주로 이슬람이나 남미 캐토릭권이 강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온 대표단들은 경제적인 여력은 조금 부족을 했죠. 그래서 대회 일정이 끝나고 나면 바로 이렇게 돌아가도록 스케줄이 되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주도하는 단체들이 대회 일정을 하루 연장하고 결의안을 그 마지막 날, 연장한 날에 표결에 붙이는 방식으로 자기들이 원하지 않는 이슬람이나 남미 사람들 다 떠나가고 난 다음에 표결을 붙여서 이게 만장일치로 됐다. 이런 식으로 결의안을 만든 것이죠. 이것뿐만 아니라 유엔이 각국의 고유한 주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이 젠더 이데올로기를 퍼뜨리고 있는데요. 유엔에는 다양한 위원회와 협약 같은 것들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위원회에서는 국제 사회에서 각 나라들이 국제 조약을 어떻게 잘 이행하고 있나 그렇지 않나를 감시하는 조약 감시 기구라든지 혹은 준법위원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관들은 조약을 재해석하거나 또는 확대 해석하는 방식으로 원래 조약 문구에는 그런 말이 없는데 마치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새로운 인권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조약 감시 기구에서는 개인이나 NGO들이 청원을 할 수가 있어서 적극적으로 목표의식을 갖고 내가 뭔가를 달성하겠다 하는 NGO들은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최근에 대통령님께 이렇게 청원하는 일들이 유행처럼 지금 번지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자신들의 목소리와 힘을 내겠다는 NGO들이 유엔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특히 성소수자 인권을 위해서 일하는 NGO들은 엄청난 자금 그리고 열정을 가지고 유엔 기구나 또 각 나라에서 매우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 주권 국가에서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인 국민투표를 걸쳐서 만든 내용이거나 또는 어떤 국가가 헌법이나 법률로 규정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 할지라도 자신들의 이 주장과 맞지 않는다면 굉장히 유엔을 통해서 압력을 넣는 방식으로 바꾸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유엔 각 회원국들에게는 4년에 한 번씩 자국의 인권 상황을 유엔에 보고하는 그런 Universal Periodic Review (UPR이란) 절차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각 부분에 있어서 인권이 잘 보호되고 있는지, 또 어떤 식으로 인권을 증진시키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한 다음 유엔에서는 당신 나라에서는 이런 부분이 부족하군요. 이걸 좀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권고안을 냅니다. 근데 이 유엔에서 특별히 성소수자 권리에 대한 권고안을 1000여 가지가 넘게 발의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2017년에 우리나라의 UPR 절차를 통해서 권고안을 이제 낸 국가들이 있습니다. 너네 나라가 지금 성소수자 인권 보호가 심히 부족하니 좀 보호를 해라 하고 권고안을 낸 나라들이 있는데 이 나라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자국의 어떤 기본적인 인권조차도 보호되지 않는 그런 나라들도 꽤 많습니다. 예를 들면 브라질, 칠레, 아르헨티나, 인도, 보츠와나
뭐 이런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향해서 인권 수준이 되게 낮다라고 평가를 한 나라들이죠. 심지어는 UPR 상으로는 영국이나 스웨덴 같은 나라가 이 아프리카 국가보다 성소수자 인권이 덜 보호되고 있다, 보호되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보고서가 제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영국이나 스웨덴 같은 나라는 워낙에 성소수자 인권이 잘 보호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조금만 불만이 있어도 그걸 자유롭게 말하고 또 자신의 권리를 강하게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UPR 상으로 보면 불만이 엄청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권이 잘 보호되지 못하는 것처럼 이렇게 되고, 아프리카 같은 나라에서는 뭐 동성애를 했다 이러면 감옥에 막 가두고 막 말도 못하게 하고 탄압하고 하니까 아예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말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UPR 상에서 나타나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처럼 기본적인 표현의 자유나 언론의 자유조차 보장되지 않는 국가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잘 보호된 국가가 오히려 이 성소수자 인권 보호에 있어서는 반대로 드러나는 참 웃지 못할 그런 경우도 발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유엔에서 뭘 한다더라, 또는 유엔에서 우리나라에 뭔가 권고를 한다더라 하면, 아, 유엔은 정말 좋은 국제기구니까 무조건 따라야 되는구나, 이런 순진한 생각을 하면 더 이상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유엔을 무시하거나 또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유엔에 상당히 많은 분담금을 내고 있는 나라죠. 그런 만큼 우리가 유엔의 절차, 또 유엔이 나아가는 방향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목소리를 내고, 옳은 것은 옳고 그른 것은 그르고, 또 우리나라의 어떤 정서나 전통에 맞지 않는 것은 또 당당히 거절도 하고, 이런 좀 리딩하는 국가가 되어야 할 타임이 이제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국제기구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눴는데 어떻게 여겨지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랑 너무 먼 얘기 같은 그런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는데요. 그렇지만 이 국제기구의 여러 가지 노력들이 수십 년간 축적되면서 오늘날 우리 사회를 얼마나 바꾸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유엔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국제 성소수자 인권의 바이블이라고 하는 족자카르타 원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족자카르타 원칙을 뭐 요기야 카르타 원칙이라고도 하고 인도네시아의 족자카르타에서 만들어져서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 원칙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함께 열심히 공부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